제가 이번에 책이 하나 나왔었어요. 이게 부동산 투자 입문서라고. 얼마 전에 책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제가 책을 하나 낼 거고요. 아, 저희 카페 아시죠? 카페. 그냥 네이버 같은 데서가 아니라 네이버에서 이승훈 소장이라고 치면 나와요. 제가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카페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이승훈 소장 치게 되면은 저희 카페가 나오고 이제 클릭해서 들어와 보시면은 방금 내용 있죠? 사모님 말씀하셨던 거. 폭락을 할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물로 계속 적고 있어요. 오늘 처음 올렸고 이틀에 한 번씩 올릴 거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예. 그러니까 폭락론자들의 주장과 제가 생각하는 것을 뭐 말도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최대한 논리적으로 한번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코믹입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봐봐요. 공급, 수요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거 부동산 맞아요. 그건 뭐 세상 어느 이치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아주 길게 봤을 때는 결국은 조정이 되는 거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경기 순환주기 같은 거 보게 되면 올라갈 때 있고 떨어질 때 있고 올라갈 때 있고 떨어질 때 있죠. 이거 기본이죠? 다 아시죠? 그럼 부동산도 이거랑 같은 패턴으로 맥락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진폭이 완전 틀려요. 그러면 올라가는 시기에 떨어지는 시기 있고 올라가는 시기 있고 떨어지는 시기 있고 이런 식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타임, 시간이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아주 높은 금액에 샀다고 하더라도 아주 떨어질 때 사도 결국은 가격은 법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여러분들 20년 전에 부동산 샀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그지 같은 거. 지금 안 오른 거 있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그게 비단 부동산 뿐이겠습니까? 이 펜도 마찬가지가 되고, 옷도 마찬가지가 되고, 가구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계산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올랐어요. 짜장면,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값 다 올랐죠. 인구수가 줄어도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응? 인구수가 줄어도 인구수가 줄어도 뭐?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구수가 줄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양극화가 생긴다니까요. 양극화. 인구가 줄어요, 여러분. 인구 여기 우리나라에 5천만이란 말이에요. 5천만. 그죠?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남한. 한국인데 여기 서울 있죠? 네. 그죠? 그럼 5천만에서 예를 들어서 3천만으로 줄었어. 어? 근데 지금 5천만이 인구에 있을 때 서울에 2천만 있죠? 그러니까 서울, 경기 2천만 있죠? 여기 외곽에 3천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5천만에서 3천만 줄었어. 그러면 2,500으로 간단하게 계산해보죠. 반이 줄었다고 치죠? 그럼 얘 2천만에서 1,000만 되는 거고 얘 여기서 1,500만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얘 여기서 주는 거 거의 없을걸요? 한 1,700, 800만이 거전히 유지할걸요? 얘는 다 닭살나는 거고. 그래서 어디를 사야 돼요? 그래요. 양극화가 진행되는 거니까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을 그렇게 중시하는 겁니다. 그럼 서울 중에서도 양극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무조건 일어나죠. 여러분 강남 사요? 면목동 사요? 차이 별로 없는데. 다 강남 살 거 아니에요. 100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100만 명밖에 안 남았어. 그럼 마지막으로 살아남을 지역이 어디예요? 강남이에요. 강남이 일본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신도시 완전 아파트 한 동인데 두 채 살아요. 90가구 중에 88세대가 나가고 두 세대 산다니까? 완전 유령이에요. 유령 도시예요. 근데 일본 롯본기 이런데 뭐 동경 얼마나 비싸요 지금? 상상 초월합니다. 한 평에 억대 넘는 거 아직도 많아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서 평균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 떨어질 때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냐? 화폐량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화폐량. 이 화폐량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여러분들 화폐가 양이 줄어요, 늘어요? 매년 늘잖아요. 그죠? 매년 느니까 당연히 적어도 명목 가격 자체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경제적 용어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죠? 우리 화폐 개혁 같은 거 단행하지 않는 이상 화폐량은 계속 늘어나고 명목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면은 이거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죠? 공급량이 1기 신도시처럼 2, 300만 원. 지금 당시에 200만 원 정도면 지금 정도면 한 400만 원 갖다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부으면 떨어지겠죠. 근데 그렇게 부을 데가 없다는 거죠. 특히 서울 도심권에서는. 거기에 IMF라든가 그러니까 한국 경제위기라든가 세계금융위기 같은 거 오게 되면 떨어지겠죠.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때 뭐 막을 수 있는 미국도 못 막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떨어지면 그런 게 없을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부동산은 올라가는 게 정상인 겁니다. 신기한 게 아니라. 근데 이걸 떨어진다고 얘기하면 그 논리가 대단히 빈약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그러면 보시란 얘기예요. 그게 카페에 올리면 있거든요. 제가 그
이 말고 제가 단독으로 낸 책이 6월달 중순쯤 나오는데 거기에 1챕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예. 제가 그 얘기를 왜 그거를 쓰고 싶었냐면은 사실 출판사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경제적인 얘기 나고 하게 되면은. 그냥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어디 사야 돼요? 뭐 얼마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좋아하고 출판사에서 그런 게 잘 팔린다고 하는데 난 그걸 꼭 넣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근데 그냥 믿으셔도 된다니까요. 부동산은 떨어지는 상품이 아니에요. 올라갑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요거 얘기하다 말았구나. 전세가는 매매가를 넘었다는 건 아까 같은 그런 어리석은 통계, 그 어리석인 그런 분석에 의해서 그랬던 거고, 전세가가 상승한다고 했을 때 매매가는 필연적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하실 때는 전세가와 매매가 격차가 적은 거, 거기에 전세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수요층이 많아지는 것들. 그런데 이 수요층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공급 과잉이 안 일어나는 것들. 이해되시죠, 정리? 그죠? 네, 그렇게 가시는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이건 뭐 거의 99% 성공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 거 찾는 게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실 문제죠. 예. 방법이나 방향은 이제 이런 팁 같은 거는 머릿속에 두시고 그거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그냥 막 돌아다니시거나 그냥 공부하시게 되면 좀 오래 걸려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전세가 매매가 상관관계 아까 갭 투자했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사실상. 뭐 정책도 봐야 되고 금리 인상, 뭐 미국의 인상이 어떠냐, 세계 경제 금융위기에서 여파 다 있죠. 영향력은 다 있지만 그거 언제 분석합니까? 분석하기도 힘들고 변수도 많고 분석한 게 정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단순하게 전세가와 매매가의 격차를 보고 그 다음에 전세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 이 두 가지만 보고 갭 투자는 하시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심이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요. 다 이겨내요. 특히 경기가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세 더 많이 가요. 아시죠? 전세가가 올라가요. 전세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필연적으로 매매가 상승하는 거라니까. 네. 자, 그러면은 1시간 정도 지났기 때문에 한 10분만 쉬었다가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